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아는 것입니다. 교양 채널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날입니다. 이번 주에는 대중음악을 통해 우리 세상을 말해보는 시간이죠. 아는 것입니다. 최초의 예능 팟캐스트 염살롱. 오늘은 한국 대중음악사 싱어송라이터계의 전설로 알려져 있죠. 음유시인 고 김광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전국 팟캐스트 사상 최초로 대전, 충청의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monil 이슈에서 마련한 임병환 기자의 대충 뉴스. Eyes in the sky, gazing far into the night. I raise my hand. 인권과 한정을 사랑하는 상남자 중도일보 임병헌 기자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여러분들께 대전, 충청의 소식을 재미있게 전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염살록의 실세 대중음악 전문가 염대영 실장 나오셨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우리 방송 조용필 편이 아주 반응이 뜨거웠었습니다. 어떻게 뜨거웠어요? 청취 다운로드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리고 팬들로부터 네.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좀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다는 그런 한 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모니터를 했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뭐 이제 몇 개 있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수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1972년도에 조용필 씨가 돌아와요 충무로해라는 노래를 발표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었죠. 네, 부산항해가 아니라 충무로해로. 네. 그런데 이게 충무로해가 아니라 충무항해고요. 이제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원곡이 1970년 돌아와요 충무항해라는 노래로 김혜일 씨라는 분이 먼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1972년도에 조용필 씨가 돌아와요 부산 항해로 요거를 다시 리메이크해서 발표하거든요. 요게 사실의 전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을 일단 잘못한 거네요. 충무항해인데 그렇죠. 충무로해로. 네, 정정하겠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한 대 때려야 되는데 지금 한 대 맞은 걸로 하고 네네. 그 이후에 76년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사실 맥락하고 같으니까 그거는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한 또 청취자분께서 그 대마초 조용필의 대마초와 표절 관련해 가지고 좀 너무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을 또 주셨더라고요. 오해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생략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대마초 건이었고 두 번째가 표절 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조용필 씨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은 조용필이 대마초만 했고 표절만 많이 일삼았던 가수였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그 대마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75년도에 박정희가 그 대마초 파동을 일으키는데 그러면서 많은 가수들이 잡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완 설명해 드리면은 75년도 대마초 파동으로 가수들을 집어넣을 때 명분이 없었어요. 법적 구속력이.
이 대마관리법은 1976년도 4월에 만들어져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관련 법이 없었기 때문에 대마초를 피워도 감옥 갈 일은 아니었군요. 그런데 잡아가요. 초법적 행위를 한 거네요. 그렇죠. 국민 교화를 위하여. 그리고 조용필 같은 경우 이후에 잡히는 게 그전 거를 이제 소급받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근데 당시 보면은 이 대마초를 폈던 게 포크 락 가수들 주로 잡혀 들어갔다고 했었는데 방송 연예에 종사자들 연예인들도 많이 폈답니다. 꼭 록하고 포크 가수들만 폈던 게 아니라 다른 장르의 가수들도 그리고 일반인들도 조금씩 맛을 봤대요. 근데 유독 포크 록 가수들만 잡아가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의무가 있었고 시범 케이스가 필요했던 거죠. 왜냐면은 가장 눈에 거슬리게 했던 게 록하고 포크 가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항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수들을 본보기로 해서 당시에 이제 관련 법이 없었지만은 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구속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맥락은 그런 맥락이었고 이게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조용필 씨가 뭐 이거를 계속 하고 이랬던 건 아니다. 그 당시에 뭐 호기심으로 한두 번씩 했던 분들 계셨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잡혀갈 일은 아니었거든요.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뭐 대마초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고 신해철 씨 같은 경우도 비범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긴 했는데 네. 어쨌든 현행법상 대마초는 불법이고 그리고 그렇죠.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의해서 규제가 되는 그런 범죄 행위니까 호기심에 했든 뭘 했든 잘된 일은 아니에요. 다만 그 당시에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는 걸 설명을 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표절권인데 조용필 씨 노래 중에 표절권으로 걸린 건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청춘시대 단 한 곡입니다. 그리고 작곡자는 조용필이 아닌 그 당시 기타를 쳤던 유영선 씨였고 근데 이 표절권은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조용필 같은 경우에도 이걸 인지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요. 네. 활동을 잠깐 멈추고 어찌됐든 그 앨범의 최종 책임자는 조용필이었고 조용필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꼈고요. 그리고 이 표절이라는 게 90년대 한국 음악 산업이 몰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음악 산업은 참 성장하지만 음반 산업이 몰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표절권이었어요. 그때 눌라라든지 녹색시대 뭐 김민종 이런 분들이 표절하면서 그쵸. 녹색시대 준비 없는 이별. 네, 롤라는 천상유해. 오래오래 네네네. 천년이 네. 그거. 그다음에 김민종 하늘 아래서인가요? 귀천도에. 귀천도에. 뭐 거의 다 일본 노래 표절했었죠. 네네. 대중들이 좋은 노래 가입된 일을 만들었는데 다 표절곡이야. 김현철도 뭐 그런 거 좀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서태지까지 서태지 뭐, 아이들까지 있었는데 이제 밝혀진 대표적인 가수들은 이문세도 있었고. 이문세도 있었어. 그 김현철이 작곡했던 난 괜찮아라는 노래. 그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난 괜찮아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한테 불신하게 되고 대중이 이제 안 사게 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표절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언급했다고 했더라도 이 부분이 뭐 오해를 한다도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일반 사람들은 그 외국의 노래들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음악을 다루는 분들이 그 외국 노래를 접하는 거 폭보다 좁았을 것이고 그래서 표절 관련한 이야기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또 네. 최근에 전인권 씨 같은 경우도 독일 노래 관련해서 표절 시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 구분 짓는 게. 저도 이제 그 전인권 걱정하지 말아요 같은 노래도 한번 들어봤는데 저도 들어봤어요. 원곡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표절했다는 그 대상곡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표절 비슷하고 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다르고 근데 이게 참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누구나 인정하는 범위가 있고 애매한 지점이 있고 아닌 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승철이 예전에 그 소리천가요? 그 노래 가지고 표절 시비가 있었을 때 아예 쿨하게 표절을 하지 않았지만 들어보니까 유사하니까 그 이용료를 지불하겠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런 경우 좋죠. 그런 게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들고 아까부터 이 맥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해석하기가 어렵지만 혐의를 받는다면 인정하거나 아니다라고 완강하게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분명히 표절한 곡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자수하는 기간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필 같은 경우는 청취자분이 지적하신 대로 상습 대마초 범에 뭐 표절을 했던 그런 가수다라고 더 씌우기보다는 억울함이 있죠. 대마초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표절도 본인이 작곡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책임지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정도로 네. 그러니까 조용필이라는 그 위대한 가수의 사람 그렇잖아요. 누구나 이렇게 흠결 없는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도 인사청문회 할 때 다들 뭐 흠결 나오듯이 저희도 그 정도로 실수하잖아요.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 좋은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 방송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왔다가 오늘은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결국 이분이 이제 생업 때문에 방송에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기타를 쳐주시기로 한 강인성님. 밤길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약속 지키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뭐 우리 실장님하고 비록 못 부르지만 무반주로 흥얼흥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김광석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 부제를 정하신 게 김광석이 세운 나라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우선 김광석이란 가수를 오늘의 주제로 선정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죠? 저 사실은 우리 같이 출연하는 강 선생님 위해서 선정했습니다. 아, 기타 치기 좋으니까. 통기타의 교본 김광석 진짜예요. 네.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방송 접어요 이제 여기서? 접을까요? 아, 좀 그 고민하면서 좀 이것저것 좀 찾아봤는데 좀 아쉽고요. 얼마 전에 그 알쓸진잡에서 김광석 언급되더라고요. 그 유시민 작가 나오는 새로운 예능 말씀하시는 거죠? 유열 씨가 언급하던데. 거기에서 이제 김현식, 전인권, 버금가는 이어지는 가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동의가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선정한 건 그 이전이니까 저는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우리 대중음악계에서 회색인이라고 생각해요. 회색인? 네. 아, 검정도 하얀색도 아닌 회색인. 네, 경계에 있는. 그런데 너 검은색으로 알아, 하얀색으로 알아 강요받았던 회색인. 저는 회색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검정으로 갈 수도 있고 하양으로 갈 수도 있고. 본인은 무슨 색이에요? 저도 회색인 같아요. 긍정적 의미의 회색인 아니면 회색 분자? 긍정적 의미의 회색인. 네, 착각은 자유고요. 네, 계속. 우리가 경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편이나 내 편이나 너무 많이 묻는 것 같아요. 저는 김광석 또한 그렇게 질문을 많이 받았고 생전에 그것 때문에 많이 괴로워했고 그가 자살했든 타살을 당했든 간에 그가 죽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괴로움이 아니었나,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김광석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대중음악계에서 우리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졌던 지분이 회색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색국을 세웠다? 네. 각 진영들에서는 너 우리 쪽이지, 우리 쪽으로 알아, 너 우리 쪽 아니면 다른 편이야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광석은 그만의 색깔로 이 진영, 저 진영. 예를 들어서 민중음악 진영에도 김광석이 있었고 대중음악 진영에도 김광석이 있었고 포크라는 장르 음악도 김광석이 있었고 이런 걸 꾸준히 지켜왔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그 활동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분이 이제 1984년에 유명한 그룹이죠. 노래를 찾는 사람들, 일명 노차사라고도 불리는 거기에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노래를 찾는 사람들 1집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는 가수보다는 그 합창에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 특징이 가수 한 명을 주인공으로 안 세워요. 합창 위주, 그러니까 주인공을 안 세우는 거죠. 물론 이 집에서 안치환 씨 같은 경우에는 광야에서를 불러서 이제 많이 부각됐지만 노래를 찾는 사람들 정신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앨범으로 공식적으로 데뷔는 하지만 이미 이전에 노래를 잘하는 가수로 대학가에서는 소문이 굉장히 크게 났던 가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알려지는데 특히 그 87년도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노래를 찾는 사람들 첫 공연을 해요. 거기서 녹두꽃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녹두꽃? 네. 김지아 씨의 조념이라는 그 클래식 공부한 분이 이제 작곡한 노래인데요. 그거 난리가 났습니다. 그 현장에서. 왜요? 녹두꽃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녹두꽃이라는 노래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 3집에 굉장히 나중에 실리는데 그 노래 잘 알려지지 않은 노래를
키 작은 가수가 불렀는데 그 청중을 압도한 거죠. 현장 반응이 뜨거웠구나. 네, 굉장했어요. 그래서 녹두꽃의 가수로 알려졌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노래 실력이라든지 청중을 압도하는 재능 이런 것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특정 가수의 스타성이 기대기보다는 노래 집단, 운동성을 지향했기 때문에 김광석이 여기서 좀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하지만 관계를 안 했냐? 관계는 계속 가져요. 다른 한 축에선 그래서 김광석을 좀 욕하기도 했어요. 너 왜 민중음악, 운동노래 계속 해야지? 왜 나가? 왜 대중음악 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김광석이 좀 빚지는 심정도 가졌고 계속 좀 괴로웠던 지점도 있었죠. 그러니까 김광석의 노래를 찾는 사람들, 즉 노차사에서 활동할 때에는 그 대중음악보다는 운동권 음악을 지향하는 그 혼자 솔로보다는 같이 이제 그룹이 함께 노래하는 이런 게 강했기 때문에 점점점 본인의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멀어져만 갔는데 그렇죠. 일부 이제 운동권에서는 변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난도 좀 일부 받았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대중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음악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 이른바 동물원. 예. 네,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그게 1990년 3집에 있는 노래인데 너를 다시 만났었지. 저도 그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사연이 있으시군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시청 앞 그녀가 누굽니까? 시청 앞 그녀는요, 네 있습니다. 네. 그 동물원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1988년도 1월에 동물원 1집이 발표돼요. 네. 이제 김광석이 1987년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서 이제 좀 나와서 그 동물원의 리더가 김창기 씨였잖아요. 네네. 김창기, 박기영, 뭐 유준열 이런 분들하고 친구였어요. 친한 친구. 그 유준열이 지금 유준열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이런 분들하고 친구였는데 친구들끼리 우리 앨범 하나 발표해보자. 우리 광석이도 노래 잘하니까 노래를 찾는 사람들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놓은 노래들이 있었다. 그리고 김창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임지훈 씨한테 사랑의 썰물이라는 노래를 줬어요. 그게 또 이제 히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지만 이미 좀 뭐랄까 대중적인 인지도, 대중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7명의 친구들이 동물원이라는 그룹을 좀 우리 기념할 수 있는 앨범을 내자라고 그냥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거의 100만 장이 팔리면서 갑자기 이제 급부상하는 거죠. 스타의 자리로. 장난으로 한번 시작했는데 대박이 났네요. 네, 이때 이거 프로듀서를 해줬던 게 그 산울림의 김창완. 그 사랑의 임지훈 씨가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했어요. 네. 김창기 씨랑 이어지면서 그래서 김창완 씨가 이 제안했던 원래 밴드 제목은 이대생을 위한 발라드였어요. 이대생을 위한 발라드. 네, 동물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화여대 학생들을 위한 발라드. 맞아요. 예. 이대생을 저 소비 대상으로 하더라도 천장은 팔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숙대생들 기분 나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궁극적으로 공무원으로 바꾸길 잘했는데 이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100만 장이나 팔려 나간 거죠. 여기서 이제 압도적이었던 거는 김광석이 불렀던 거리에서. 거리에 네. 가로등 불이 뭐 그거. 예, 이제 동물원하고 뭐 거리에서를 만든 게 아니라 김광석하고 거리에서라는 등식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제 당대 동물원이 조금 달랐던 거는 80년대 대학가에서는 아까 저희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 얘기도 했는데 민중음악이라든지 저항가요라든지 이런 걸 불러야 이게 현실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은 변절이다. 아니다. 니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이런 식으로 좀 무시받고 이랬는데 동물원 다 대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동물원이 불렀던 노래는 좌절하고 희망이었어요. 개인 얘기였거든요. 이게 87년 민주화에 이런 것들이 좀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확산되지 않았나 이런 정서가 좀 변한 정서. 네. 개인의 얘기가. 이래서 동물원이 좀 뭐랄까 사랑을 받았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이제 김광석이라는 뛰어난 싱어송라이터가 노래를 불러서 더욱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동물원은 대중들한테 좀 많이 알려졌던 것 같고 그래서 김광석이 불렀던 노래가 변해가네? 뭐 이런... 변해가는 나중에 다시 부르기 2집에서 다시 부르고요. 네. 애초에는 아마 김창기 씨가 불렀을 거예요. 그런가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흐린 가을 안에 편지를 그렇죠. 써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예. 아 그렇구나. 동물원 또 요즘 젊은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해화동도 동물원 노래죠. 해화동도 동물원 노래고요. 아까 그 불렀던 1988에 나왔던. 네. 시청앞도 그렇고요. 세장 속의 친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네. 6집에 있었던. 네. 좋은 노래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동물원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악이 이제 본인들의 취미 활동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는데 김광석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그 열정을 쏟아서 프로를 지향했죠. 가수로 살고 싶어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차이를 발견하게 됐고 팀워크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발전적으로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나와서 지금 동물원 해체가 아니라 동물원에서 나온 이후에도 관계는 계속 가져요. 네네. 그리고 5집에서도 참여를 했었고 그 친구분들이 꾸준히 김창기라든지 유준열 씨가 곡은 줬고 그러니까 이제 노래 공동체 형성은 됐는데 동물원의 다른 멤버들은 아마추어리즘 어떨까 이게 노래 하나 하고 우리는 좀 그만할래였는데 김광석 씨는 계속 노래를 하고 싶어했죠. 그리고 이제 동물원의 나머지 멤버분들도 이제 꾸준히 앨범을 발표를 하는데 김광석 씨랑 좀 결은 달랐던 것 같아요. 김광석은 정말 노래로 먹고 살려고 했었고 다른 분들은 노래를 굳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생업이 보장되는 이런 거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안 그럼 아니면 뭐 본인들의 뜻하는 바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김광석이 드디어 본인 이름으로 솔로로 이제 데뷔를 합니다. 그렇죠? 89년도에 1집을 발표해요. 1집에 너에게 기다려줘 이런 노래가 담겨 있는데요. 네. 거의 묻혔어요 시장에서. 너에게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더 유명한 것 같고. 그러네요. 이제 김영석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무명의 김영석과 동물원의 거리에서로만 알려진 김광석이 만나서 1집을 발표했는데 만들었는데 거의 묻혀졌어요. 근데 이제 김광석이 명성을 얻게 되는 거는 91년도에 발표했던 2집 여기 이제 사랑했지만 있죠. 어제는 하루 맞아요. 종일 그거 사랑했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노래들이 사랑을 받으면서 50만 장이나 팔려요. 그러면서 이제 김광석이 이제 내가 가수로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이제 자산이 되는 거죠. 이제 미천이 생겼구나. 그렇죠. 현실적으로. 네. 근데 사실 우리 방송은 언제 50만 다운로드가 되나? 아이고 미천이 되면 나도 음원 사갖고 틀 텐데. 그거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요. 책임지세요. 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집의 동물원의 거리에서 사랑했지만 이 두 곡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스타 가수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정작 김광석은 그 한동준이 사랑했지만을 만들거든요. 사랑의 서약을 하셨던. 네, 맞아요. 네네. 한동준한테 이 노래를 달라고 했대요. 근데 한동준이 정말 주기 싫었는데 줬대요. 왜 주기 싫었대요? 그때 한동준 씨가 성대 결절인가를 걸려서 이 노래가 안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본인 욕심에 본인이 그렇죠. 하고 싶었는데 한동준 노래 뭐 그대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그렇죠. 한동 사랑의 서약 좋은 노래 많잖아요. 네네. 이 노래도 당신이 부르고 싶었는데 김광석이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이게 이 노래가 뜬 거죠. 근데 정작 김광석은 이 노래를 싫어했대요. 자기랑 맞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한동준을 위한 노래였구나. 사실은 그랬는데 이제 이 노래 때문에 어찌됐든 김광석은 스타가 됐으니까 그랬는데 이 노래 또 사연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김광석이 어느 날 비가 구슬구슬 오는데 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음반점에서 사랑했지만이 나오더래요. 근데 우산도 안 쓰시고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이 노래를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듣고 계시더래요. 혹시 노래를 안 들으시고 다른 거 하신 거 아니야? 아니야. 착각한 거 아니야? 사랑했지만에 그냥 뿅 가갖고. 70대 할머니도 여전히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김광석이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님께서 그 앨범을 사셨대요. 김광석이 2집을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자기한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노래를 더 열심히 불렀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동준 씨한테 받았을 때는 이건 한동준 풍이야 나랑은 잘 안 맞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쩐지 할머니를 자기랑 통해서 안 맞았대요. 예. 오케이. 네. 사랑했지만을 이 집에서 이제 대박 히트를 쳤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3집으로 넘어가겠죠, 물론. 네, 3집. 이제 3집이 김광석 노래 인생 중에 분기점입니다. 92년도에 3집이 발표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 김광석의 자전적인 노래 나의 노래가 실려요. 나의 노래는 네. 그다음에 나무, 기대어 앉은 올해 오후에는 등등의 노래가 실리는데 중요했던 거는 우리 그도 인생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변하는 게 있지 않나요? 있죠. 저한테는 염대영. 저한테는 정진호. 네, 인생이 암울해졌어요. 이런 분기점. 저는 네, 저는 밝아졌는데. 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네. 제가. 네. 그래서 김광석 3집에서 만났던 사람이 조동익이라는 분을 만나요. 조동익 씨요. 조동익 아시나요? 이름만 들어봤습니다. 그 대한민국 100대 명반 하면은 어떤 날에 앨범이 2장 들어가요. 어떤 날이 1집 딱 2장 발표하거든요. 네. 거기에 만들었던 사람이 조동익, 조동진의 동생. 우리가 유재하, 윤상 이런 분들을 가수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윤상, 유재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어떤 날이 그 원조. 조동익이 앨범을 비록 어떤 날을 통해서 2장 발표하고 자기 솔로 앨범도 2장밖에 발표 안 해요. 네. 90년대에는 가수보다는 앨범, 음반 제작자로 활동을 하거든요. 음악 감독으로서. 이때 이 조동익이 키웠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만나면서 작가로 성장했던 가수가 3명 있어요. 한 명이 김광석, 다른 한 명이 안치한, 그리고 장필순. 이 세 분이 조동익을 만나면서 완전 진짜 아티스트로 변모해요. 김광석이 3집이 이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동익이라는 분과 함께 만나면서 이제 전환점을 맞아서 본격적인 아티스트로서 네. 이제 김광석으로 이제 재탄생이 됐고요. 네. 그리고 93년에 이제 또 앨범을 발표를 하죠. 네, 맞아요. 그 조동익 씨랑 김광석이 죽을 때까지 앨범을 같이 만들어요. 3집을 기점으로 해서 3집. 그 말씀 들으니까 네. 그냥 하신 말씀인데 좀 슬프긴 하다. 죽을 때까지라는 말씀하니까. 그쵸? 3집, 4집, 다시 부르기 1, 2집을 다 조동익과 같이 만드는데 조동익 당신의 밴드와 함께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해요. 네. 정말 앨범 4장 모두 사랑스러워요. 1, 2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장 한 장 다 소중한 앨범들을 만들어냅니다. 네. 특히 이제 93년도에 발표했던 다시 부르기 1집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제가 좀 거짓말 좀 하고 싶은데 누구나 당시에 한 장씩 갖고 있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앨범이 또 다시 부르기 1집입니다. 어떤 노래가 있죠? 여기에 이등병의 편지가 있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저도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퇴소식 때 이 노래 불렀었어요. 퇴소식 군대 늦게 가셨네요? 94년도에 갔습니다. 요게 그러셨구나. 네네. 저는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를 들으면서 갔거든요. 들으면서가 아니라 이걸 퇴소식 때 그 전 이제 퇴소생 앞에서 사단장님 앞에서 불렀다고요. 이 노래를. 저랑 좀 세대 차이가 있네요. 네네. 저는 이병열차 안에서 세대. 저도 이병열차 안에서 들었어요. 아니 몇 년 군번이세요? 그걸 왜 부르세요? 몇 년 군번이세요? 95년 1월 군번. 저는 94년 11월 군번이에요. 그런데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셨어요? 네. 그 좋네. 그 사단 몇 사단인데요? 3사단이요. 이거 백골부대. 또 요거를 또 발표를 하시는구나. 저보다 후임인데 이거 네. 안 돼. 이거 군사기밀 유출이에요. 뭐 군사기밀 유출입니까? 20년도 훨씬 더 지났는데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등병의 편지. 네. 이게 뭐 이제 전 국민을 울렸죠. 특히 그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이제 그 OST로 쓰면서 네. 더 많이 알려지게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등병의 편지. 그래서 이 노래를 두고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를 부르면서 갔다고? 진짜 완전 노인네처럼 완전 밀어낸 거죠. 김민우 대단했어요. 왜 그러세요? 알죠. 어색해진 짧은 휴직 같은 친구 왜 대단했던 가수예요. 그 전에 이제 최백호 씨의 이병전야가 있었고, 근데 아마 이렇게 압도적으로 군대 가는 시대의 송가를 이렇게 변화시켰던 게 그렇죠. 김광석. 이등병의 편지죠. 그럼 여기 워낙 좋은 노래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 다시 부르기 1집이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요. 아까 우리 김광석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민중음악 진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민중음악 진영과 자기가 몸담았던 동물원, 그다음에 자기 솔로 앨범 시절을 장신 개인의 역사를 좀 정리했던 앨범. 하나로 함축한 네네네. 앨범. 여기 이제 선배 이등병의 편지 같은 경우에 선배였던 김현성, 그다음에 그루터기라는 노래는 한동원, 그다음에 광야에서도 여기 싫잖아요. 이건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문대현의 노래였거든요. 이런 민중음악 진영의 노래를 한 시대의 노래를 한번 90년대 정리했다라는 의미가 있었다. 근데 다시 부르기 2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포크 음악으로 확장을 시켜요. 네. 이런 지점에서 1집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4년 제가 군대 갔던 해입니다. 뭐 염대영 실장님께서는 아직 군대 가기 전이네요. 네, 제가 군대 간 해인 94년에 김광석이 또 다른 앨범을 발표하죠. 우리 군대 괜히 한 것 같아. 그럼 대충 먼저 자극을 나이가 했잖아요. 나오잖아요. 네, 나 네. 이게 창피하네. 아니 뭐 어때? 네, 4집을 발표하죠. 이 4집에는 일어나. 일어나 네. 일어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음. 그다음에 이제 당시 LP바의 주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노래가 또 있죠. 서른 즈음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 노래를 당시 술집 사장님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왜요? 오면 이 노래만 틀어달라고 하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 튼대요. 장사가 그만큼 잘 된다는 거고 이 노래를 그만큼 틀어주니까 얼마나 질리겠어요. 아무리 좋은 노래라 하더라도. 저도 이 노래 무지하게 많이 불렀는데 네. 노래방에서 이 정도로. 그리고 주위 분들이 야 불러봐 시키기도 하고 이 노래는 그 금형인가요? 번호가 네. 4448이에요. 네네네. 번호도 기억해. 맞아요. 근데 이제 4집이 좀 가슴이 아팠던 게 이제 좀 동시대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서태지 아이들이 모든 걸 점령했잖아요. 네.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미 1집 때 정점을 확 찍어버렸어요. 더 이상 올라갈 데 없는 점까지. 그리고 그걸 유지하다가 확 떨어졌거든요. 근데 김광석 같은 경우에는 이미 84년도부터 이 94년 10년 사이에 조금씩 올라가는 정점이었고 이 4집이 저는 정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어느 중턱을 좀 넘어선 시점. 김광석이 살아 있었다면은 계속 올라갔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94년, 그러니까 서른 즈음에는 되게 오래된 노래 같은데 그 당시 서태지가 94년도에 발해를 꿈꾸며를 아마 맞아요. 3집을 발표했었을 그 테니까 시점에, 예. 좀 한 20년은 더 앞선 노래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노래는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앨범이었으니까요. 이제 정규 앨범 중에는 다시 부르기 2집이 나오지만 그래서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르기 2집이 95년에 이제 발매가 되죠. 네, 맞아요. 저는 김광석의 정규 앨범 6장 중에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앨범이 이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포크를 집대성한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1집이 민중음악과 개인사를 좀 집대성했다면은 이 양반이 이제 다 나아가서 이제 한국 대중음악을 정리를 한 거예요. 포크란 장르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람과 나는 김민기도 불렀고 한대수가 작사 작곡했거든요. 네. 한대수의 노래. 그다음에 불행하라는 김희철의 노래. 밥 딜런을 번안했던 양병직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그다음에 가는 자동차. 이정선의 그녀가 처음 울던 날. 그녀가 처음 울던 이거 다 날. 금지곡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노래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95년도에 김광석이 이 노래를 발표하는데 그냥 김광석 노래 같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금지곡이었죠? 우리 이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잖아요. 박정희 시대 때 포크 가수들 전멸시켰다고. 그러니까 왜 근데 가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역설적인 의미를 닮았었고 아니 그녀가 처음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갔다네. 그녀가 처음 울던 날은 80년대 중반에 발표됐는데 요거는 금지곡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네. 알려지지 않은 노래. 불행아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불행아. 왜 70년대가 불행하냐. 좌절시키니까. 네네네. 양희은 씨도 이 노래를 다시 불렀지만 행운아 이런 걸 불렀어야 됐어. 그랬으면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요? 그 정수라 씨가 불렀던 대한민국.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얼마나 희망차. 맞아요. 네.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고. 그 또 대치점에는 정태춘의 또 대한민국이 있었고. 네네. 얘기가 딴 데로 샜네요. 네. 이제 이 노래 중에서도 뭐 이제 그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네. 뭐 이 노래 다 좋아하시죠. 네. 이게 이제 김목경이라는 기타리스트, 브루스 기타 하시는 분의 1집에 실려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도 원작자보다 김광석 버전으로 더 많이 알려진 거죠. 저도 김광석 노래인 줄 알았어요. 김광석 다시 부르기에 있는 2집 중에 이렇게 이제 이제 선배 가수들 노래들은 김광석이 오히려 다 재발굴해냈어요. 선배 가수들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리메이크란 거네요. 리메이크인데 이 원곡을 능가한 건 아니지만 거의 원곡을 능가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아니 뭐 원곡보다 인기가 있으니까 알려져 있고. 리메이크는 리메이크하고 원곡을 능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김광석은 거의 능가했다라고 보고. 인순이가 왜 그 저기
패닉의 그 이적 노래 다시 불러가지고 그땐 인기 많아서 저기 거위의 꿈. 네네. 그래서, 카니발. 그래서 너무 네. 고맙다고. 이적이 인순이 선배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적과 김동률의 노래. 그렇죠. 그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적과 김동률의 카니발의 노래. 카니발 앨범. 예, 거위의 꿈이었죠. 그런데 이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있잖아요. 그 가사 구절 중에 막내 아들 대학 시험 이 구절이 있어요. 김광석이 이걸 여러 차례 녹음을 하는데 도저히 부르지 못하겠더래요. 감정에 복받쳐서 목이 메어서 지금 정 PD님들 방금 전에 목이 메어갖고 물 드시고 오셨잖아요. 방송 끊고 네네.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담배를 많이 피웠고 커피 한잔 하셨잖아요. 네네. 김광석은 이때 소주를 먹고 했대요. 녹음을. 아. 후일담이 밝히더라고요. 도저히 녹음 자체가 안 돼서 소주 먹고 불렀다고. 그래서 이 다시 부르기 2집을 들어보면은요, 이 약간의 그 목소리가 갈라져요. 아. 이 노래에서만큼은 목소리가 갈라지고 뭐랄까 좀 더 울컥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들으면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나도 다음에 한번 방송을 소주 한번 갖다 놓고 한번 해봐야겠다. 저희 사고 나겠죠. 하여튼 전 개인적으로 이게 김광석 최고의 앨범이다. 다른 앨범도 훌륭한데 이 노래, 이 앨범 안 들어보셨으면 이 앨범 사셔서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꼭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6년은 김광석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한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해기도 합니다. 네. 96년에 또 앨범이 이렇게 발매가 된다고 들었어요. 98년도에 가객이라는 노래, 이제 가객이라는 앨범, 이게 이제 노래로 만나는 시라는 게 있었는데 이제 백창우 씨랑 같이 기획을 했었어요. 백창우 씨가 네. 가수 한 번씩 불러서. 근데 이제 그 누구나 아는 노래가 여기 하나 실리죠. 붙이지 않은 편지. 이제 이게 말하자면은 김광석을 보내는 헌가처럼 되죠. 이거를 또 부활시켰던 게 박찬욱 감독이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이 노래를 넣으면서 김광석이 다시 한번 뭐 이제 부활했다고 하긴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세간에 다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알려지는 이런 기회가 됐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이등병의 편지 삽입됐었잖아요. 네. 공동경비구역 JSA에 박찬욱 감독이 이 노래는 아예 생각을 했었대요. 이 영화를 구상하면서 이건 넣을 거야. 남북 군인들 얘기니까. 그런데 이제 남북군이 교전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네, 제일 처음에도 나왔고 네네, 뒤에도 나왔고 중간에 여기에 삽입됐던 노래가 붙이지 않은 편지잖아요. 김광석의. 어떤 노래를 넣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대요. 네. 이 남북의 교전의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이 어떤 걸까?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은 이 교전 자체가 싫었어요. 전쟁 자체가. 이 교전,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노래를 찾아보니까 김광석의 붙이지 않은 편지가 이 전쟁과 대립 혹은 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당시에 이 붙이지 않은 편지를 박찬욱 감독이 한 500번 정도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고민 끝에 선곡에서 넣었던 노래.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붙이지 않은 편지를 JSA 덕분에 다시 한번 이런 김광석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 이 가객이라는 앨범은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러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김광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다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됐었죠. 그래요. 그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는 흥행도 그랬지만은 정말 우리 그 분단된 현실에서 많은 그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영화이고 그 중심에 이제 그 김광석의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김광석을 좋아하는 팬들한테는 96년이 제일 그 잊을 수 없는 해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해 유명을 달리하게 됐죠. 제가 2006년 김광석 10주기 추모 공연이 있었거든요. 이걸 대전에서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모 백화점의 어느 문화센터에서 추모 공연을 했거든요. 어디 백화점? 세이백화점. 네, 뭐라 그래요? 월동 하세란 말 아세요? 모릅니다. 월동 하세. 월요일엔 동양백화점, 화요일엔 세이백화점. 처음 듣습니다. 네, 제가 존경하는 모 네. 교수님이 해주시는 유머입니다. 그 모가 누구예요? 자꾸 뭐라 그래? 그때 대전에서 추모 공연을 했는데요. 서울에서 왔더라고요. 그걸 취재하러. 저 그래서 서울 MBC도 오고 SBS도 오고 그래서 좀 의아했어요. 저는 왜 김광석 추모 공연을 하는데 서울 방송들이 오지? 여기 대전에 유죽들이 오셨나? 아니면 뭐 유명 가수가 왔나? 아니었어요. 지역에 있는 아마추어 가수들이 한 공연이었거든. 추모하는. 네. 근데 이 10주기 행사가 없었답니다. 김광석.
아, 유일한 행사가 대전에서 대전에서요. 열렸다? 네, 그래서 중앙 언론에서 찾다 대전에 있으니까 대전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거 취재하러. 윤도현 가수가 뭐 김광석 추모 공연을 매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당시에 그래서 저 찾아봤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아, 대전에서 제가 그랬던 추억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지역의 가수들이 이제 주로 그렇죠. 불렀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무료 공연이었고 저 방송에도 출연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인터뷰 비용은 물론 못 받았습니다. 네, 인터뷰 비용을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저 정도 되면 원래 네. 받아야 되는데. 네, 아, 뭐 그럼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근데 오늘은 하여튼 그랬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고 지금 이제 돌아가신 지 21년이 됐는데 그 김광석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살이냐, 타살이냐 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 소송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유족 간에 이제 갈등도 있었고 지인들의 증언들도 좀 다르고 뭐 네. MBC 이상우 기자 같은 경우는 이게 명백히 타살이라고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제가 김광석 사후에 나왔던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이윤욱 씨가 2009년도에 평전에서도 김광석 얘기를 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조울증이 심했고 내적 갈등이 있었다라고는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 김광석의 명예와 유족들의 상처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여러 가지 좀 알아봤는데 요 정도로 한번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유족들의 상처도 상처지만은 팬들의 상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광석이 굉장히 컸죠. 이제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도 있었지만은 그 이후 벌어졌던 그 김광석 앨범을 가지고 소위 이제 김광석 아버지와 네. 그다음에 김광석의 그 부인 그리고 그 자녀와의 이제 소송전이 좀 있었고 사실은 팬들은 그런 게 더 마음 아픈 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뭐 그 사인이 물론 자살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지만은 그 위에 나온 증언들이나 아니면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역시 자살로 보기에는 충분치 않은 점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그 어떤 한 예술가가 죽었을 때 그 남긴 작품을 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투는 거는 사실 보기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그 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음반 4장에 대한 그 소유권을 인정을 받고 또 부인이 그 라이브 앨범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단서 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 소유권은 딸에게 그러니까 김광석의 딸에게 넘겨준다라는 게 있었고 실제 아버지가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하고 김광석의 형이 있으니까 그 둘이 우리는 어떻게 해갖고 또다시 소송을 했고 결국은 그분들은 소송에서 패하셔갖고 지금은 김광석 음반에 대한 그런 소유권이 부인하고 딸에게로 귀속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런 얘기니까 뭐 그 정도만 정리를 해보죠. 뭐 저는 김광석 팬들 입장에서는 근데 감정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부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도 있었으니까 그거에 대해 좀 속상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법적으로 판결난 부분들이니까 뭐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 게리 올드만이 나왔던 베토벤 주실했던 불멸의 연이라는 그 작품 있잖아요. 네. 전 뭐 그것처럼 김광석 죽음에 대해서 또 한번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영화라는 텍스트로도 이런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아티스트였고 사람들의 심금을 많이 울렸는데 아티스트 본인은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은 참 그러니까 차라리 생각을 안 하는 게 그 김광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갖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좀 에피소드를 좀 소개해드리면서 네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네,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광석이 DJ를 한 적이 있대요. 아까 말씀하신 알뜰시잡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유희열이 거기에 처음 신인 때 출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불교 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밤의 창가에서라는 네 프로그램에 DJ를 하던 중에 그 당시 이제 핫했던 인물 마광수 교수 연세대학교 그분이 뭐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뭐 사라 얘기 나오고 김광석이 네. 옹호하는 발언을 했었어요. 네 거기에 좀 야한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다가 결국은 불교 방송 안에서 1개월 출연 정지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하고 그래도 이분이 대단한 게 그 1995년 8월에는 대학로 그 학전 소극장에서 1000회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극장 공연도 굉장히 많이 했던 그러니까
그 팬들하고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해 11월에는 그러니까 사망하기 얼마 전인 거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또 공연을 했다고 하고 그 학교가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유펜, 미국에서는 그냥 펜이라고 하거든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그 학교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죠. 미국의 국부 중에 한 명으로 칭송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운 학교고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곳에서 공연을 했다는 네, 뉴욕 맨하튼 그 머킨 콘서트홀에서 또 공연을 했다고 하고 또 이분이 법정 스님으로부터 법명을 받으셨다고 네, 해요. 원음이라고 네. 그 둥근 소리란 뜻인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는 팬클럽 이름도 되고 네. 또 본인이 그 살던 집 그 건물 이름도 원음 빌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름도 있었고 그리고 김광석을 욕하는 주변인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후배들 평소에 술 되게 잘 사주고 별명이 미친 반토막. 그리고 뭐 후배들 연습실에 어쩌다 방문하면은 네. 막 치킨 냄새가 진동을 했대요. 네, 치킨 그렇대요.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사다 줬다고 하고 그리고 무대 후배들이 이제 무대 오를 기회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런 일화도 있어요. 한 팬이 김광석이 우연히 이제 그 춘천 가는 길이었는데 어떤 팬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군대 가는 그 입대하는 길이라고 하니까 길거리에서 이등병 편지를 네, 들어봤어요. 불러줬다는 네, 맞아요. 그런 이제 흐뭇한 이야기도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땠나요? 혹시 맞고 들어오진 않았나요? 불안한 여러분들의 자녀,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태권도담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씩씩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절도 있는 태권도 품새부터 겨루기,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예절까지 선수 출신인 저 김원호 원장이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 국가라이프 상가 2층 태권도담. 팟캐스트를 듣고 문의하신다면 특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대전 042-471-4715로 전화주세요. 24시간 전화대기 하겠습니다. 이상 아이들을 사랑하는 태권도 상남자 김한호 관장이었습니다. 아참, 저희 태권도담에서는 MBC 방송과 함께하는 성인들을 위한 다이어트 코리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살 빼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꼭 연락주세요. 사랑한다 최강한화 최강한화의 승리 위해 한화 이글스 포살 팬들을 위한 팟캐스트 김성석 기자의 최강 한화. 최강한화의 승리 위해 매주 월요일 김성서 기자가 한 주간의 한화 이글스 경기 결과와 소식, 임마 프로의 전망, 그리고 선수단 뒷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글스라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김광석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그리고 옛 생각이 나면서 동시에 슬퍼지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가수인 것 같아요. 김광석 하면은 김광석을 부르는 노래, 그 노래 때문에 추억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김광석을 생각나기도 하지만 김광석 노래에 우리 인생이 걸쳐있다. 있던 내 추억들. 군대 갈 때 이등병의 예를 편지라든지 들어 서른으로 넘어갈 때 서른쯤에라든지 그런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녀가 김광석은. 처음 울던 날 내 곁을 떠나간 거는 실장님 이야기인 거고. 제 얘기죠. 네, 그런 네. 것들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저 비록 그 33살이라는 나이에 이른 나이에 죽었지만 그래도 그분의 그 청춘이라는 이런 의미는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쉬는 김광석, 고 김광석 님을 추모하면서 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실장 다음 달에는 우리가 지금 신해철 형님도 그렇고 김광수 형님도 그렇고 좀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제 조용필 형님은 좀 그래도 밝은 분위기였는데 다음 달에는 어떤 가수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저 여성 가수는 안 달았어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세 분 다 남성이었으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자 가수 중에 한 명, 김한선. 오, 김한선. 네. 빨간 모자를 눌렀는.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김한선. 다음 달 벌써 기대됩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김한선 누나 되게 좋아했었는데 다음 달에는 우리 김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